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 염현석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코너를 조금 마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도 새로운 코너를 담당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맡을 코너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인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내놓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지금 돌아가는 것만 보면 어찌됐건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라는데 인류적 합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정말 큰 방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었던 여러 에너지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에너지원을 바꾸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들여오면요, 처음에는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 에너지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에 우리의 생산하는 원가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 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너지 전환이 코스트를 올리는 이런 비용 인플레를 이끄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내 지갑에서 당장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이 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칙한 경제에서는 에너지 전문 좀 코너를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발칙한 경제는 좀 남들과는 다른 시선, 좀 발칙한 시선, 그리고 샅샅이 파헤치는 이런 게 좀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다양한 시선을 발칙하게 풀어보기 위해 코너 제목도 발칙한 에너지로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요즘 정말 핫한 에너지죠.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이슈가 동시에 이렇게 작용하면서부터 원자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이슈들이어서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이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그렇다면 왜 에너지 안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왜 원자력이 이슈가 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요, 원자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10월 29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침략을 해서 자기네 국영회사로 만들어버린 날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수에즈 운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때 벌어졌던 수에즈 운하 전쟁을 제2차 중동전쟁이다, 아니면 수에즈 운하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수에즈 운하 전쟁의 의의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전쟁을 하면요, 영국과 프랑스의 몰락을 보여주는 전쟁이고요, 미국이 패권 국가로 드디어 힘을 딱 내세운 그런 계기가 된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거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예전에 코로나19 초창기 때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잠깐 막혀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유럽으로 가는 물자는요,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아, 호주에 있었던, 그리고 중동에서 나오는 여러 원유, 이런 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서유럽,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게 막히면 서유럽은 정말 힘이 들게 됩니다.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동거리가 2배나 들고요. 그러면 운송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서유럽 쪽의 석유, 원유의 80%가 이곳을 통해서 교역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랬는데 그런 운하를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대주주로 가지고 있던 회사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걸 이집트가 그대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2차 대전 얼마 끝나지도 않았고 굉장히 똥줄이 탄 약간 그런 상태였겠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도 집어넣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기에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당시에 그 전만 2차 대전 전만 해도 전 세계 패권을 호령하면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패권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 탈환을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전 세계에 우리의 입김이 통하는 게 없구나라는 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요, 왜 제가 수에즈 전쟁 이야기를 했냐면, 수에즈 운하 때 미국이 중동 국가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포함해서요.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한 에너지원을 전 세계에 풀 거다.
그때 언급됐던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이고요.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중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상용화에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영국은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 분열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은 없고요. 그러니까 핵 분열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1948년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4년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1956년 10월 정도에 영국 셀라필드 원자력 단지에 콜더 홀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으로 상용화에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에즈 운하를 막히면서 이렇게 에너지원이 조달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다. 뭐 그때가 지금만큼 전기화가 많이 되진 않았겠지만요. 어찌 됐건 이런 석유나 원유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이제 원자력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발전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태생이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에너지 안보 위기가 올 때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는 항상 불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1, 2차 오일 파동이 있고요. 그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 붐이 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뭐 덴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그때부터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체르노빌이 1980년대 일어나기 전까지 원자력 발전소는 서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만큼 태생이 이런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커졌고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렇게 전기화가 많이 됐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우리 생활 가전용품 그리고 이제 생활 필수품 중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건 에너지 안보와 직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1차 에너지, 그러니까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뭐 난방기구라든지 뭐 냉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전기로도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당장 사용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만큼 요즘같이 전기화가 많이 진행됐을 때는 전력 생산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전력 생산을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원자력이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원자력이 이런 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탄소 중립 역시 비슷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에너지를 사용할 때요,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에너지원은 2차 에너지원인 전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를 만들 때 엄청난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전 세계 탄소 배출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요, 전기를 만드는 이런 발전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송,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이런 자동차, 그리고 항공유, 그 다음에 뭐 선박유, 뭐 이런 벙커시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이런 거 전부 다요 1차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엄청난 이산화탄소 그리고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화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 선박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 선박, 수소 선박, 심지어 비행기도 전기 비행기, 수소 비행기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1차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쓰는 전기를 만들거나 우리가 뭐 운송을 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게요, 전체 탄소 배출이 한 70%에서 80%, 그러니까 70% 이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를 줄이려면 1차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부터 줄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기를 만드는 발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에 주입되는 이런 전기를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탄소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뭐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았고요. 하지만 재생에너지라는 게 완벽한 에너지는 또 아니잖아요. 작년 말에
영국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북해에서 만들어졌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요,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풍속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 생산이 확 줄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전력 생산량이 확 줄었고 전력난이 왔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재생에너지의 단점이 정말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기저 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주면서 탄소가 없는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수준에서는 원자력이 그나마 좀 낫다. 탄소 배출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처럼 이렇게 간헐적인 생산도 하지 않고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걸 보면 다시 원자력이 좀 다시 주목받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을 선호하는 나라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나라 규모가 조금 작고 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자연적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서도 전력 사용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조업 중심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원자력을 좀 선호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동유럽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조금 선호를 하는데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어차피 이렇게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가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대부분 이제 개도국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외하면요,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발전소가 더 쌉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아공이라든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유국이고 석유를 대단히 많이 공급하는 중동 국가들도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탈탄소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탄소 배출 없이 좀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원자력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원자력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를 대부분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잖아요.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잖아요. 바람은 계속해서 부는 거고, 태양광도 한계가 50억 년이다, 45억 년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지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자력도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영국의 한 관료분을 인터뷰를 하다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 관료분이 웃으면서 너 원자력도 재생에너지라는 거 알고 있냐고. 그래서 네? 원자력이 어떻게 재생에너지인가요? 그랬더니 재생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핵연료 한번 사용하면 다시 활용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재생에너지가 돼요? 그랬더니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캐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우라늄이 자라난대요. 말 그대로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크게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